자, 이 오픈 포럼의 세 번째 이 포럼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맡은 박재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 한 분씩 먼저 양호 회장님 먼저 본인 소개 짧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3월 26일자로 임명이 돼서 내년 8월 31일까지 한 1년 5개월 정도 뉴욕 평통과 더불어 일을 하게 됐습니다. 85년에 미국 왔고 유학생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공부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기자 생활을 또 조금 몇 년 하고 그 다음에 85년부터 정의평화청년연합이라는 그 민주화운동단체에서부터 시작했고 90년대 말부터는 DJ 전 대통령께서 만드셨던 인권문제연구소 일도 오래 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박준구라고 합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 그때 이제 처음 제가 평통회장을 맡아서 2003년에서 5년까지 11기 평통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대북 사업이 좀 활발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뉴욕사에서 많은 모금 운동도 하고 대북 지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간 거의 이제 대북 관계가 막혀서 조용히 숨죽여 지내다가 이제 다시 또 문재인 정권 오면서 이제 또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이제 활발하게 이제 대북 지원 사업 그다음에 남북 교류가 진행될 걸로 보고 지금부터 이제 여기 현직 양호 회장님을 비롯해서 18기 민주평통이 활발하게 이제 할 걸 기대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관호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사실 평통 제일 그 밑으로 위원으로 처음 저번에 들어왔는데 전 회장님 또 현 회장님 모시고 하려니까 좀 쪼그라드는 것도 있네요. 저도 아까 어느 분 그러셨는데 저도 중학교 때 한국을 떠나가지고 잘 모르고 지내다가 지난 1980년 광주민중항쟁 때 엄청 저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뭔가 사회와 조국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재미한국청년연합이라고 하는 청년단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84년도. 그리고는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이라는 단체도 있었고 또 그 워싱턴에 있는 나카라고 하는 주로 그 의회와 주정부를 연방 정부를 상대로 활약을 하는 그 일종의 홍보 라비 단체인 나카의 지금 대표를 맡고 있고 최근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촛불 시위에 열심히 참여했던 희망세상 뉴욕 모임이라고 하는 단체에 소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다들 이제 평통 회장님, 전 회장님 또 평통 위원님들 네, 세 분 같이 모시고 오늘 평통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이제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좀 우리 그 남과 북이 만난 지 벌써 딱 일주. 오늘이 일주일을 하고 이제 8일 지났네요. 네, 어떤 소감들 보셨는지 네, 그걸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던 장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사님이 통일운동 제로 많이 하셨으니까 박사님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게 제가 그 2000년 또 2007년에 그런 그 6.15 회담도 제가 받고 요번에 그 지난번 14 선언 때도 제가 받고 했지만 요번에 이 만남과 이 회담은 엄청나게 그 질적으로 앞당기진 앞으로 나가는 그러한 회담이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의 지각병동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던져준 거라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또 아주 기쁘게 봤습니다.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네, 한번 들으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처음에 판문점에서 만났잖아요. 네. 만나고서는 두 분이 악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나는 언제 북에 가보나 하셨더니 아이 그럼 지금 갑시다 해가지고 손 붙잡고 넘어갔다가 애들 같이 다시 건너오는 거. 아, 거기가 아주 인상적이셨군요. 네, 저도 그 자리에 있어봤기 때문에 저도 그런 느낌이 더 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준구 회장님은 어떠세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장면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도보 브리지에서 30분 한 40분 정도 보낸 시간 그게 정말 좀 역대 그 정상회담하고 다르게 그동안에 두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조금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여기서 이제 정말 형제로서 형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두 정상이 만나서 정말 속 깊은 얘기가 거기가 이루어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우리 최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저에게도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과거에 2000년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에 직접 비행기에 내리셨을 때 그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나와서 두 분이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을 보고 그때도 많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번 그 장면 역시도 그거 못지않은 감동을 저에게 주었었고 어떻게 저게 가능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틀 전에 여기를 1차, 2차, 3차 세 번의 정상회담 모두 참가하셨던 문정인 대통령 그 외교정책 특보가 다녀가시면서 얘기가 가장 편한 회담이었었다. 과거에는 의제를 뭘 할지 뭐 이런 사소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선 굉장히 오랜 시간 조율을 하느라고 됐는데 이번엔 그런데 시간 낭비한 게 전혀 없었다. 그 다음에 일단 북한이 전향적으로 대화하자고 표현에 의하면 덤벼들었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쉽게 풀렸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에는 분명히 잘 풀릴 거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걸 들으면서 그 속으로 또 굉장히 좋은 모임이었었겠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 타고 가는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엉뚱한 얘기 같죠. 만나러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 거를 다 생중계를 했어요. 근데 청와대에서 나와서 북한에 있는 지도자를 만나는데 차로 가는데 뭐 한 3, 40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 참 그래서 거기가 참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짧았구나. 개인적으로는 거기가 바로 제 고향입니다. 파주. 제가 어렸을 때 매일 가서 쓰레기 치우고 청소하던 곳, 그곳인데 참 그렇게 가깝고 좋은 데에서 그렇게 가까운 데에서 정상이 만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구나. 참 그랬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거는 평통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주제가 그렇죠. 한반도 평야 정착과 또 해외 평통의 역할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중심에는 지금 평통, 우리 짧게 평통이라고 부르는 기관, 단체?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네요. 있는데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우리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비디오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모르실 거고요.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이 평통이 어떤 기관인지 우리 또 선배 회장님이신 또 우리 박준구 회장님께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어떤 기관인지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주평통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라는 게 공식 명칭이고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에 대통령을 평화통일에 관한 자문을 하는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기가 2년이고요. 평통. 지금 18기 회장이 계시니까 36년 된 기관입니다. 그동안에 처음에 생긴 거는 전두환 정권 때 정권의 이제 어용 단체로 이걸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논란거리인데 어쨌든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36년간 쭉 이어져 왔고, 그 다음에 지금 단위 그 단체로는 국내 해외를 통틀어서 지금 19,000명 정도 지금 평통위원인데요. 정당 그 조직을 제외하고는 제일 큰 단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있는 단체를 잘 활용만 하면은 앞으로 통일을 이루어가는데 큰 그 자산이 될 거다. 그래서 많은 분이 뭐 평통무역론 폐지하라 뭐 이런 게 말이 많은데 사실은 이거를 개선해서 잘 끌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통 특히 평통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인선 관련해서 항상 그때가 되면 뭐 문제가 많은데요. 인선도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을 마련해서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정착시켜서 인선 엉뚱한 사람이 뭐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문제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걸 좀 사전에 차단하고 그런 기준을 마련하면은 그런 문제가 많이 이제 해결될 수 있고 어쨌든 이 거대한 그 오래된 조직을 잘 이용해서 특히 지금 4.29 판문점 선언 이후 정말 평통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특히 통일은 뭐 어느 뭐 일방이 이뤄가는 거 아니잖아요. 전 국민적인 합의 속에서 총화가 이루어져야 이제 되는데 평통의 이 조직이 그런 국민 총화를 이뤄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봐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19,000명, 그날 2만 명 정도가 평통위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중에 그럼 해외에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과거에는 한 3,0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좀 변동이 있어서 좀 늘어났을 겁니다. 아마 한 4,000명 정도 되지 4,000명 않나. 정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 돼 있고요. 그러면 제일 그 평통의 제일 수장이신 분은 누구실까요? 그 대통령이 의장이고요. 수석부회장이 이제 거의 지금 김동영 수석부회장이 거의 이제 대행을 하고 계시고 해외에는 이제 오대 양주의 부의장이 있습니다. 미주 부의장. 그러니까 미주의 협의회를 총괄하는 부의장이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부의장이 있고 중국, 유럽,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그렇게 5군데 총괄하는 부의장이 계시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모시고서 1년에 한두 번 회의를 하는데 그걸 운영위원 회의라고 합니다. 50인이 운영위원 숫자가 50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통령을 모시고서 전체적인 방향이라든가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형식상으로는 전 세계에 있는 한인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그렇죠. 평화 통일에 관련되어 있는 의견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라고 보시는 게 맞겠네요.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네. 네. 평화 통일에 관련되어 있는 의견을 모으는 기구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네. 또 한 가지 그 평통이 이제 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인선 문제 말고도 이름이 평화통일 자문위원이잖아요. 근데 자문할 수 있는 의원들은 상당히 제한돼 있어요. 말하자면은 많은 지식을 갖고서 실제로 대통령에 자문할 수 있는 인원은 많지 않기 때문에 왕왕 이제 평통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고 그 하는 사람들은 뭐 자문위원인데 자문하는 게 뭐 있느냐 말이지. 너희들 무슨 친목 모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자문위원이라는 게 꼭 자문이 아니라 오히려 홍보위원이라고 생각해요. 홍보. 그러니까 평화 통일에 관한 정책이나 이런 거를 홍보하는. 그러니까 홍보위원이라는 게 더 적합한 단어일 거예요. 네, 사실 그거에 대한 질문이 사실은 저도 이 평통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질문이 이건 조금 좀 그렇긴 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자문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사실 구조적으로 보면 구성상 저희가 이해한 거는 이 민주평통이라는 기관은 상당히 그 민의를 모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놨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민의를 모을 수 있는 조직. 5대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인들 아까도 말씀한 9,000명 정도 되는데 4,000여 명이 해외에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00명 정도는 한반도 내에 위치하고 있는 그렇죠. 분들이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직 자체가 상당히 폭넓게 아주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보니까 20대 대학생들도 자문위원회에 포함되어 있고
네, 청년들도 포함되어져 있고, 네,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여러 다른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자문위원회 역할을 하고 자기 세대에 자기 있는 지역에 있는 그런 현안들을 모아서 이런 의견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평화를 이뤄낼 수 있는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을 모으는 단체구나라고 보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거에서 이게 탑다운이냐 아니면 탑다운 내려오는 거 홍보를 하신다라고 그러시면은 이건 너무 위에서 밑으로 오는 거고 밑에서 위로 가는 네? 그런 상향식 모델이 아닌가라고 제가 홍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자문위원들이 말하자면 미주 동포사회면 동포사회의 네. 통일의 당위성, 통일을 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 이런 거를 홍보하는 역할을 자문위원이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국민 총화를 그러니까 미주 한인 사회의 총화를 만들어가는데 평통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평통위원들 내부의 화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이 평통에 대한 기대 기능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혼합돼 있어요. 뭐냐면 정부의 대북 내지는 통일 정책을 커뮤니티에서 잘 설득이라 그러면 단어가 너무 그런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해주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렇죠. 해달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그러니까 자문 일종의 통일 운동이나 통일 활동이 되는 건데 자문위원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그거 할 수도 있죠. 안 맞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이해를 해야 모든 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사실은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 의견을 다시 모아서 올려보내줄 수 있겠죠. 자, 우리 두 번째로는 그럼 우리 뉴욕 평통 우리 회장님께서 뉴욕 평통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뉴욕 평통은 네. 뉴욕 평통은 전체적으로 186명의 위원이 임명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해외 조직 중에 최대 조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평통 협의회별로 보면은 광역단체의원과 기초단체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옵니다. 그 이후에 지역 직능단체 대표들이 포함돼서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십니다. 근데 뉴욕을 포함한 해외의 경우는 저희가 이 선출직으로 이 평통위원 해서 당연직으로 가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이 임명제입니다. 근데 동포사회에 있어서 대표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부터도 뉴욕만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지역 혹은 직능 혹은 사회단체의 전직 혹은 현직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위원이 임명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최건호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문위원회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누군가 나한테 보고를 해주면 내가 듣고 한마디 해주면 되지 이런 자세를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해외의 경우는 이것이 자문위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동포사회에서의 통일운동을 선도해 나가야 되는 통일운동 조직이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 전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위원, 저는 그걸 이제 통일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스스로 그런 자각을 가지셔야 되고 본인의 삶의 자리들, 그러니까 가족이 됐든 종교단체, 교회나 혹은 사찰이 됐든 본인들이 속해 있는 단체에서 최근 예를 들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을 때 그거를 잘 설명해 주시고 불과 2, 3분이든 5분이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을 만한 공부 좀 하시고 노력들은 본인들이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평통회장 그러면 많은 한인단체에 가서 행사에서 축사하는 거를 더 즐기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게 평통에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물론 한인사회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노인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청소년. 그거 평통이 전부 다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나름대로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일들은 예를 들면 그 한인들이나 혹은 이제 소수민족이 포함된 인권 문제나 요새죠. 만약에 임금 체불 같은 거 생기시면 민권센터 같은 데서 지금 아마 가장 그 뉴욕에서 그 활발하게 활동하는 소수민족 단체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거죠. 저희 평통은 통일과 관계되어지는 사업에 집중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하고는 조금 그 움직이는 결이 이제부터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저희가 그 좋은 시기를 놓쳤습니다만 적어도 18기 후반기에는 그러한 형태로의 약간의 변신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평통은 그러면 지금 뉴욕 평통은 임원진이 따로 있으신가요? 몇 분이 계시고 혹시 조직이 따로 되어져 있나요? 위원회가? 평통 조직은 그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평통을 해체하자 없애자 그 말들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요새가 참 기회가 좋다고 말씀드린다. 왜냐하면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개헌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에다 피력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전체적인 그 조직법 그다음에 해외 지부의 경우도 해외 협의의 경우도 운영 규정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해외 협의회는 규모에 상관없이 본국에서 대통령이 위원들 모두를 임명하심과 동시에 협의회장과 간사 2명을 대통령이 또 별도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회장이라든지 여기 무슨 위원장님이다 하는 거는 협의회별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회장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명만 하는 게 아니라 면직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 각 협의회별로 나름대로 자율성이 많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뉴욕은 지금 현재 180명 의원들이 계시다고요. 네. 어떻게 하면 평통위원이 될 수 있나요? 뭐 일단은 현직 위원이나 현직 회장의 추천, 그다음에 자기가 또 자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추천해서 어플라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채널로 그다음에 영사관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현직 회장이 또 추천하고 그다음에 뭐 한인회에서도 추천하고 각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걸 자격이 있나요? 뭐 꼭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요 시민권자는 그건 시민권자 한국 여권자 관계없이 누구나 다 가능하고 평화통일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단 범죄 기록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분이죠. 그런 분에 한해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지금 뉴욕 평통 경우에도 보면은 현직 그 동포사에서 활동하는 단체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건 일단은 단체장이라는 것은 일단은 가령 평화 통일을 일을 하더라도 주변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홍보에도 유리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단체장들을 많이 영입을 했어요. 그러면 임원이 되면 꼭 해야 되는 게 있나요? 회의에 몇 번 꼭 출석해야 된다든지 뭘 써서 내야 된다든지. 이거는 임원들은 뭐 회의는 열심히 참석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소정의 회비도 내야 되고 이게 이제 예산이 책정된 기관이 아니고 일종의 그 자생적인 그 자선 단체 형태를 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기금을 자체적으로 조성을 해야 돼요. 일부 이제 서울에서 행사가 있을 때 일부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 관계로 많은 지원이 안 되고 또 해외 지부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지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이제 많이 기금을 모금을 해야죠. 임명 추천들은 어떤 형식을 통해서 임명을 받아야 되고 회비를 내셔야 된다. 네, 회비가 얼마일까요? 그건 뭐 각 회장이 이제 정하는 건데요. 일반 자문위원은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2년간 1,000불입니다. 2년간 1,000불. 근데 임원들은 그거보다 더 내죠. 2배, 3배. 네. 네. 그럼 모든 그 행사나 회의에는 꼭 임원들이 이제 참석을 하셔야 되고. 뭐 자문위원들 다 참석하는 게 원칙이죠. 네. 네. 그 많은 분들이 모이시려고 하면 180명 되시는 분이 모이려면 작은 공간에서는 쉽지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한국의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기관이다. 그렇죠?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다. 이 헌법기관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헌법에 어떤 기관을 만들어라 하고 명시되어져 있는 거예요. 미국으로 치시면은 헌법기관은 미국에는 3개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냐면 법원이 있고 행정부가 있고 네, 의회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하나 더 넣은 거는 미국 헌법에 있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체국.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기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기관을 없애거나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지금 법적인 지위가 한국의 헌법기관이다. 네. 미국 내에서 이 조직, 이런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는 따로 이렇게 그 조직이 뭐 올가나이즈 되어 있다고. 물론 사람들이 모여져 있으니까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죠. 그 법적인 스테이러스는 어떤가요? 협의회별로 그건 다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이제 4월 10일 날 뉴욕에 들어와서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그 not-for-profit organization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은 텍스 exemption은 허용이 안 되지만은 그 새로운 그 비영리 법인이죠. 한국식 유례겸 그거를 설립을 했고 501c3도 이제 그 신청을 일단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최소한의 그 어떤 포맷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작업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보면은 지역마다 다른 형태의 그런 그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법적인 지위라는 거는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틀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또 회비도 모은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돈을 모으고 계시고 또 그거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또 미국에서 지켜야 되는 법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오셔가지고 따로 조직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그나마 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미국이고 미국에서 정치적인 수도는 워싱턴이지만 사실은 뉴욕이 미국의 중심이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나가면 다른 데가 저희를 쫓아옵니다. 저희가 그 일종의 롤 모델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지 뉴욕이 뉴욕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아까 할 수 있는 일 제한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통일하고 관계되지는 사업이어야만 됩니다. 좀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 정부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건 공공외교입니다. 특히 이번 18기에서는 공공외교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긴 한데 정부 대 정부 간의 그런 공식적인 외교가 아니라 민간이 미국 정부나 혹은 의회를 상대로 일정한 그 활동을 해오는 건데 사실은 그 단어는 생소한데 그 뉴욕 지역에 있는 동포들은 30여 년 전부터 그걸 해왔어요. 근데 우린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미국 정치가들에 대한 후원이라고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 후원이라는 게 뉴욕이 굉장히 앞서갔었고 뉴욕에서 이렇게 해왔었던 것들이 이제 30여 년 넘어 많은 각급 연방 상원의원, 연방 하원의원, 그 다음에 우리 주의원급까지 혹은 시의원들까지도 우리가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많은 개인들이. 그런데 그것들이 일정한 그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산발적이었었고 대부분 개인의 친분을 강조하거나 어떤 유대관계 강화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사실은 미주에 사는 우리한테 그 분명한 지향점 혹은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벌어졌습니다. 뭐냐? 한반도에서의 평화나 이거는 남북한이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마 남북한 못지않게 큰 롤을 해야 되는 게 미국인데 그 미국의 행정부와 연방정부, 연방의회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해왔었던 미국 정치가들에 대한 후원을 공공외교 차원으로 인식을 해야 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키고 그것을 정착시키는데 미국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우리가 모임 때마다 얘기를 하면 됩니다. 미국 정치 잘 아시다시피 두 개입니다. 표하고 돈입니다. 우리 아직 표로서 그 사람들한테 압력 넣을 수 있는 상태 못 됩니다. 현실적으로. 2년마다 하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 때문에 그 양반들은 당선되는 날서부터 펀드레이징 들어갑니다. 모금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런 점을 파고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평통 자체로서는 한국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로비를 할 수 없습니다만 저 자신도 시민권자지만 개인으로서는 얼마든지 그런 모임을 오가나이즈 할 수 있습니다. 이 2주 전에도 실제로 했었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에 평통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거가 개인 자격으로 이건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해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굉장히 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통이 1년에 저 경만 해도 2003년도에 한 30여만 불 이상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카운트에 이제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non-profit 신청은 기본이에요. 그건
난프라핏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통이 또 해야 될 게 평통이 동포사회 이제 홍보뿐이 아니라 나가서는 미 주류사회에 대한 그 일종의 그 평화 통일의 당위성, 그 다음에 지금은 좀 상황이 틀렸지만 전쟁보다는 그 평화 협상이 싸다, 전쟁은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류사회를 향한 홍보, 로비, 그걸 하려고 그러면요, 로비스트 역할을 등록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자,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음 그 단계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거는, 우리 이렇게 한반도 정세가 진짜 아마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급변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으로 변하는 시기를 직접 보고 계시는 시기인데요. 그만큼 또 우리들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자, 세 분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정상회담을 할 거예요. 그죠? 남북 벌써 했고, 북미, 남북, 미, 중국, 일본 또 연달아서 1대1로 뭐 회담을 하고, 또 단체로 모여서 또 회담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 뭔가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예상이 나올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주 짧게 한 번씩 좀 예상을 좀 해주신다고 하시면. 한반도의 운명을 어떻게 보면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지난 4월 27일 그 회담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북미 회담이 이제 곧 오게 될 텐데, 아직 날짜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거기서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 회담을 마칠 수 있겠는지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최고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북은 먼저 이 평화 협정을 입구로 하는 그러한 식으로 지금 주문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은 이 핵폐기를 입구로 하는 그러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것이 될지, 일괄 타결이 되고 그리고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쪽으로 갈 수 있을런지, 아니 어디까지를 우리가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직은 그러니까 결정되지 않고 아직까지 허공에 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하여튼 모든 우리 민족의 역량을 모아서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날 수 있고, 또 회담 이후에라도 그러한 그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행들이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아마 지혜와 힘들을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전 북미 회담 이제 6월 중순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도 개혁 개방을 하기로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식 모델이냐, 베트남 모델이냐, 아니면은 동굴아파 모델이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그것만 남아 있지 잘 될 거라고 보고, 미국은 짧은 기간에 이거를 이제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는 거고, 가급적이면 북한은 이제 그 시기를 조율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잘 돼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이제 앞으로 지금 경제 성장도 굉장히 완만하게 선진국형으로 완만해서 돌파구가 사실 없거든요. 먹거리가 그렇게 마땅치 않은데 통일이 돼야 이제 앞으로 향후 30년간 한국의 먹거리가 보장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40년, 2050년에는 독일을 능가하는 그 경제 수준이 된다고 그 골드만삭스가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는 꼭 그 통일을 향해서 발빠르게 지금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평통도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좀 올 가을이면은 벌써 북미 회담만 잘 되면은 우선 당장 그 유엔 제재가 이제 단계적으로 풀릴 텐데, 그때는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부터 풀릴 겁니다. 그래서 평통도 당장 이제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해서 뭘 할 건가, 그걸 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그
북한에 고성군이 있었는데 고성군이 지금 38선을 전후로 해서 북의 고성군, 남의 고성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고성군에다가 타과소하고 유치원에다가 분유를 한 12만 불어치 사서 추록에 싣고 올라갔어요. 고성군에. 어쨌든 발빠르게 평통도 가을에 전면적인 오픈될 거를 기대하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호 회장께서 지금 이제 고심을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뭐 그런 사업부터 해서 의료 사업은 뭐 당연히 많이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산간, 북한의 산간 지역은 전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평양 쪽에는 안 그래도. 아마 이제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는지. 6월 중순 그 북미 회담 이후에 아마 빠른 시간 안에 남북미 3자 간의 회담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 빠르면 7월이나 8월 중에 지금 현재 휴전 협정을 종전 선언으로 폐기시킬 겁니다. 근데 종전 선언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가 셋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때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권 국가로서 그 휴전 협정에 서명한 거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중국은 인민의용군이 참여했었습니다. 발런터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주권 국가가 아닙니다. 그 종전 선언에 굳이 큰 몫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전쟁의 다른 당사자였던 미국은 그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이 서명을 했었으니까 유엔의 명의로 그것이 되시면 종전 협정을 쉽게 이루어질 겁니다. 종전 협정은 다음에는 아마 연내 평화 협정이 되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지금 현실적으로 시작하면 한 2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 미국이 인정하는 형태의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 아마 북미 수교가 이루어질 겁니다. 보면은. 네, 물론 이제 유엔 제재가 그 해제되면은 많은 동포들한테 저는 이제 다시 겁내지 말고 북한을 방문해 달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해외 동포의 북한 방문에 물꼬를 튼 건 1980년대 초반 바로 미주 동포들이었었습니다. 미주 동포들의 상당 숫자가 60년대 말 70년대 남미로 미국으로 이민 갔던 분들이 상당 숫자는 시리아민이었습니다. 저희 집안도 다 포함하면. 그분들이 왜 남미 가셨어요? 하고 물어봤을 때 대답, 그다음에 왜 미국 오셨어요? 하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 대답, 남쪽도 고향이 아니었었다. 그다음에 그 미국으로 온 이유 중에 하나는 가족을 만날 방법이 있대더라, 미국 가면.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80년대 초에 그 북한을 방문을 시작했고, 그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엔 그거에 대해서 거의 공개적으로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결할 테니까. 사실은 그로부터 3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은 안 났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자, 이산가족의 방문, 미국 동포들이 사실 한국 정부가 반대하던 시절에도 앞장섰습니다. 이제는 뭐 경제적인 그런 문제, 중국에 투자하거나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보다 북한에 투자하는 게 현실적으로 훨씬 납니다. 임금이 아직도 북한에 불과 10분의 1 정도, 중국의 10분의 1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 청진 쪽에랑 있는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좋은 그 노동자들, 중국 사람들 명의로 되는 회사입니다만 미주 동포들이 투자한 곳들이나 많이 있습니다. 연봉 아직도 500불 정도 선에서 가장 양질의 노동자들이 굉장히 기쁘게 일한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자, 이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제약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평통 우리가 그 분유 가져가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분들에게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분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꼭 친척 방문이 아니라 이번 관광이라도 그것이 그곳을 변화시키는 촉매가 될 겁니다. 사실 거기에 앞장설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미주동포들입니다. 200만 미주동포가 앞장서면 전 세계에 있는 750만 동포가 쫓아옵니다. 뉴욕이 앞장서면 워싱턴이 쫓아오고 LA가 쫓아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저희 평통위원들께 전 교육 강조합니다. 교육이라는 건 우리도 알아야 된답니다. 우리가 알아야지 남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강연, 연수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한인단체 그 행사나 이런 데 쫓아다닐 때 쓸 비용 없습니다. 그런 예산. 그렇죠. 그런 데 가서 별로 인사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 대신에 우리끼리는 10명, 20명, 100명이 모여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강연도 듣고 전문가들 초청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에 미국 대사를 하셨던 분들도 초청할 거고,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통일부 장관도 그 여기를 방문하십니다. 아마 정동영 전 그
DJ가 처음 방문하셨을 때 통일부 장관을 하시고 그 6.15 선언을 시작하셨던 그분도 미국을 다녀가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모실 겁니다. 그런 경우 많은 동포들이 직접 오셔서 이야기를 듣고 또 경험도 듣고 2달 전에 인요한 박사라고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인데 사실은 외국 사람입니다. 한국에 귀한 미국 의사인데 북한을 29차례 정도 방문했어요. 그래서 특히 북한의 아동들에 대한 기초적인 의료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한 한국 돈으로 400억 정도 그동안 모금하셨답니다. 우리도 거기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통일을 향해서 조금씩 다가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통일이란 단어는 우리 머릿속에서 당분간 지워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통일 그러는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남과 북을 서로 으르렁대게 만든 게 그 통일이란 단어입니다. 그럼 서로가 상대방이 자기를 공격해서 흡수 통일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남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그 개념에서 이미 정치적으로 너무 오염되어 버린 통일이란 단어를 잊어버리고 공존하는 겁니다. 평화롭게 공존하고 서로 믿고 서로 방문하고 대화하고 교류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다음 세대쯤에 아마 젊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체제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자각하는 세대가 생기면 그때 정치적인 통일은 아마 제일 마지막에 올 겁니다. 그게 20년 뒤가 될지 30년 뒤가 될지 50년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갑자기 그 봄은 왔다라고 또 누구는 표현했고 제 표현대로 하면 제가 갑자기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런 기회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그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통일이라는 데에 집착은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80년대 초에 중국 학생들이 82년 4년에 처음으로 외국으로 유학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국가에. 근데 그때는 친척이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재정 보증을 해주는 사람들만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80년대. 그 사람들이 지금 중국의 리더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친척이 계시거나 친인척이 계시거나 사촌, 조카들이 있는 경우 그들 중에 서방 국가 특히 미국에 와서 나중에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돈은 없으니까 못 가져 나오면서 여기 정상적으로 유학 오기 힘듭니다. 바로 그런 것도 스폰서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평통이란 그 180명짜리 뉴욕에 있는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야 되고, 근데 그 마음을 열게 하는데 평통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반관 반민이에요. 설치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했고, 해외 지부 협의회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건 해외 동포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와 한국에서는 시민사회 혹은 여기서는 동포사회 가운데서 가교 역할을 해주고 그 양쪽을 끌어갈 수 있는 역할은 저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여러분들께 앞으로 1년, 2년, 3년 뒤에라도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경우 조금이라도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희가 했던 질문 뭐 어떻게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동포 사회에 있어서의 그 어떻게 보면 아직도 우리들이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러한 그 지금 남북의 그런 흐름에 대해서 도리어 거부감을 가지고 북은 못 믿고 어느는 안 돼, 통일도 그것은 아니고 하는 식으로 북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이질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한 전반적인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 평통이 앞으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이렇게 지금 우리 많은 데 있는 우리 동포 사회에서의 그런 서로들 그 다른 이질감들 북을 바라보는 통일을 바라보는 이질감들을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도 우리 박 회장님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무슨 우리 남과 북의 같이 공통적인 그런 이런 그 명절 뭐 추석 맞이 이런 뭐 그런 행사때라든가 이제 그 개성공단도 아마 다시 열리게 될 텐데요. 우리 미주에 있는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앞으로 민주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데 투자하시고 참여하시고 평통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코오디네이트 해가지고 가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것 같고 나이 많은 연장자분들 꼭 이상한 가족이 아니더라도 백두산, 금강산, 묘양산 구경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우리 동포 사회에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를 조금 이제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제가 그 평통 얘기를 좀 해보면은 지금 18기 평통협의회 임원들 면면을 보면은 약 70%가 보수예요. 한 30% 정도가 이제 겨우 그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내부 갈등이 치유 안 되면서 뭘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우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동포 사회에도 좀 협조를 구하고 동포 사회 협력도 얻어낼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18기 평통이 그 동안에 지금 뭐 회장도 유고가 돼서 이제 겨우 출범하는 꼴이 됐는데 우선 제일 먼저 말하자면 자문위원들끼리 연수 1박 2일 같은데 연수를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탁에 둘러앉아서 공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양호 회장이 얘기한 대로 통일 교육 뭐 유명한 연사들 불러서 통일 교육 자문위원 교육이죠. 그게 되고 그리고 지금 평통이란 조직이 초당적인 기구예요. 그러니까 이념과 뭐 성향에 관계없이 보수든 진보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평통 자문위원 자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라고 당신은 나가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 정부에 맞지 않는다고 배척할 수도 없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같이 화합을 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적으로 평통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돈이 필요한데 돈 모으는 거는 보수들이 훨씬 잘해요. 진보 인사들은 돈 못 모아요. 그러면 가령 음악회를 한다, 뭐 그다음에 무슨 미술전을 한다, 남북 미술전을 한다. 돈 필요한데 그러면 누가 돈을 모으냐? 보수 인사들이 잘 모아요. 그러니까 보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뺄셈이 아니고 덧셈 플러스 평통 18기가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답사를 해주셔야 돼요. 아니 그 전직 회장님들이 이제 제가 여러 분 모시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 이번에 그 남북 회담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지금 최고 한 88% 정도의 국민이 남북 회담을 지지했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보수를 다 설득한 다음에 남북 회담하자 그랬으면 한 30년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약간 속된 표현으로 항상 동시 패션입니다. 내부 조직 정리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부 조직 정리는 저희가 벌이는 사업, 교육 이런 걸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조직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1년 4개월 정도 남은 임기 중에 석 달여를 거기다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분들도 모셔오고 대중 강연을 통해서 동포 대중들한테 더 많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같이 기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거가 자연스러운 조직의 내부 정비가 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처럼 동포 사회하고 유리되기보다는 동포 속으로 동포와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그 대중적인 그런 그 기회를 많은 분들에게 통일에 대한 그 알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더 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고 또 따라와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힘듭니다만 한반도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하나이고 주한미국 대사로 하셨던 도널드 그렉 여기 코리안 소사이어티 파운더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을 이제 곧 한인사회에 저희가 초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바라봐지는 또 미국 쪽 시각에서의 북미회담 이후에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 들었고 그럴 때는 더 많은 동포 대중들께 그 기회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저희 이메일들 항상 열려 있으니까 ny평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mail.com이니까 글로 의견들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뭐 마무리까지 너무 잘 해주셔서 저희가 추가로 뭐 더 말씀을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평통 18기 후반기 회장님 또 출범하셨고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또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 뭐 조약 정상들 만나서
사인한 페이퍼 악수하고 이건 시작점입니다. 네, 시작점. 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과거에도 네, 정상들 국가들이 북미 간에 여러 가지 조약 약속했고 사인했어요. 네. 문제는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다 깨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봐야 되는 건 네. 그게 제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눈을 뜨고 미국 정부도 감시하고 또 한국 정부도 감시하고 또 그런 역할을 충분히 잘 해주실 거라고 또 믿고 또 통일과 관련돼 있는 것 형통 우리 네, 잘들 많은 분들 관심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오늘 좀 길긴 했지만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